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실천하는 기술 과정, 그 중에서 가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강의에 올린 동기유발 영상 잘 봤나요? 따로 또 같이 사는 법이라는 영상이었는데 여기에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하우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 목표를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배움 목표는 좀 많은데 세 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생활 양식에 따라 주거 공간이 변화함을 인식하여 우리 가족 생활 양식에 적합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 세 번째, 코하우징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생활 양식에 따라서 주거 공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족 생활 양식에 적합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생활 양식 중에는 좌식 생활과 입식 생활이 있는데 이것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 장단점에 따라서 또 우리 가족에 적합한 주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하우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집이 생겼다고 했을 때 나 이런 공간은 꼭 가지고 싶다 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봤나요? 가정에서 개인과 가족이 주거 공간에서 추구하는 생활 방식을 주거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가족마다 취향이나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생활 양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직업이나 취미, 여가, 공간 사용 방식에 따라서 주거 공간 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식에 따라 주거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 궁금한데 직접 들을 수 없어서 아쉽네요. 자, 그러면 다양한 생활 양식에 따른 주거 공간의 변화에서 79페이지에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재택근무를 하는 가족을 위한 작업 공간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여러분들도 재택근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택근무를 하는 가족을 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가족의 손님을 위한 식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실 옆에 식사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 옆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식사 공간을 마련해 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운동을 좋아하는 가족을 위한 거실 공간이에요. 요즘 홈트레이닝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사이클을 타거나 아니면 매트를 깔고 필라테스나 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가족을 위한 베란다 공간이라고 해서 이런 공간이 많이 있는 집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부모님들도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해서 화분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관리하진 않지만 이렇게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이런 공간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생활 양식, 내 가치관,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공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여가를 함께 즐기는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바둑이나 장기판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기를 보통 가족실이라고도 하는데 이 공간에서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이 어디냐고 물었었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 집 안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영화를 보면서 여가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을 위한 공간이라고 해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사진을 보면 지금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의자 겸 침대가 있는 발코니, 베란다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테라스에 의자가 또 테이블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쉬면 엄청 힐링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고 욕조에서 몸을 풀어줄 수 있는 또 이런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은 욕조를 놓아둘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생활 양식인 좌식과 서구형 생활 양식인 입식을 절충한 한옥형 주거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교과서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선생님이 찾은 그림인데 오른쪽에 있는 걸로 설명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전에 우리가 좌식이랑 입식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 쉽게 말해서 좌식이라는 것은 앉아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입식이라는 것은 서서 생활하는 건데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며 생활하는 양식을 우리가 입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도 뭐 한옥형 주거 공간은 아니지만 좌식이랑 입식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앉아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실에 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소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파가 없는 사람은 지금 좌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방에 식탁이 있다고 하면 입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좌식이랑 입식을 함께 절충해서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곳에서는 이제 바닥에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공간, 소파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입식을 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랑 관련해서 좌식이랑 입식 생활 양식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좌식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생활 양식,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좌식 생활 양식이라고 하고 입식 생활 양식은 서구형 생활 양식으로 의자나 침대 등을 사용해서 생활하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이거를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을 하고 절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우리가 좌식이랑 입식 생활 양식을 비교해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장점은 파란색으로 쓸 거고요. 단점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좌식 생활 양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놓은 장단점은 여러분들 79페이지 오른쪽 빈 공간에 같이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방에서 이렇게 안방이 있다고 하면 이 안방에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될 수 있고 밥을 먹는 밥상을 펴면은 부엌, 주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식사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상을 펴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작업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되는 가구가 입식에 비해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사용되는 가구가 입식에 비해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자, 그렇다면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단점은 우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랑 관련이 있긴 한데 공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방의 독립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입식 생활 양식의 장단점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입식 생활 양식이랑 좌식 생활 양식은 서로 장단점이 반대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입식 생활 양식의 장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쵸? 이건 독립성이 낮았다고 했기 때문에 입식 생활 양식은 주거 공간의 독립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입식 생활 양식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첫 번째, 공간의 융통성이 적다. 왜냐하면 가구에 의해 공간의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방을 우리가 침실로 사용한다고 하면 침대를 놔둘 텐데 공간이 좁으면 우리가 침대를 치우고 다시 책상을 놓고 작업실로 사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융통성이 적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교과서 79쪽에 적어 놓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가 코하우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코하우징이라는 거는 개인주택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방, 세탁실, 도서관, 놀이방, 정원 등을 이웃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80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코하우징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이랑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이 함께 계획된 주택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처음 등장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단독주택이랑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함께 계획된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단절된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생활을 도입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코하우징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코하우징은 구조와 특징이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 이렇게 공동 생활 공간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공간은
마을 중심에 배치하고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개인 주택 간 거리는 서로 가깝게 배치를 해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주택의 거실을 이쪽에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 거실 쪽에서 우리 공동생활 공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개인 주택에서는 나만의 취미 생활, 책 읽기나 잠자기 같은 개인 사생활에 필요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주택은 개성에 맞게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생활의 결정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공동생활 공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공동 세탁실을 통해서 세탁을 한다거나, 그리고 조리나 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지만 공동 육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 이 가운데 공동생활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런 개인 주택들은 서로 가깝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코하우징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여기에 적어볼게요. 장점은 먼저 우리가 공동 식사나 공동 조리, 공동 육아, 자원 나눠 쓰기를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웃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보단 덜 외롭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유대감,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코하우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물론 단점도 있겠죠.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동체 같은 그 이웃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독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도 있는데도 공동생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주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하우징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생기게 된 게 2011년 4월에 처음 입주를 시작한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고 해서 소행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행주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코하우징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하우징의 특징과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다양한 생활 양식에 따른 주거 공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좌식 생활 양식과 입식 생활 양식을 비교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코하우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먼저 다양한 생활 양식에 따른 주거 공간의 변화에서 우리가 가족마다 취향이나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생활 양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직업이나 가족의 직업이나 취미, 여가, 공간 사용 방식에 따라 주거 공간 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식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이 주거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좌식 생활 양식이랑 입식 생활 양식을 비교를 했었어요. 장단점을. 그러면 입식 생활 양식의 단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입식생활 양식의 단점은, 네, 맞아요.
공간의 융통성이 적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가구에 의해 공간의 용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구 때문에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코하우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 텐데요. 코하우징은 개인주택에서 개별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방, 세탁실, 도서관, 놀이방, 정원을 이웃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거 유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코하우징의 생활, 코하우징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봐도 좋고 말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코하우징은 공동체 공간은 마을 중심에 배치한다고 했고, 자, 개인주택은 서로 가깝게 배치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주택에서 사적인 사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고요. 이 거실은 공동체 공간이 보이게 배치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공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운동이나 조리, 식사, 세탁, 육아, 놀이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주택은 개인의 개성에 맞게 연출할 수 있고요. 이 공동체 생활의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코하우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공동 육아나 공동 식사, 자원 나눠 쓰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비가 줄고 생활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공동 육아나 조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유대감, 공동체에 속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코하우징의 장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쉐어하우스랑 유니버설 주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80쪽과 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